178페이지의 물권조 청구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빠짐없이 나오고요. 보통 한 2문제가량 나오는데, 일단 의의는 교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책처럼 써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종류는 3가지죠. 누가 가져갔으면 돌려다오,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종류는 3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의의는 이 종류 가지고 적어놨지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뭘 구별할 수 있냐면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 뭐냐?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어보는 문제를 나와요. 그죠? 어떻게 푸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고요. 그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 청구권이니까 물권이 없이 채권만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2가지인데 첫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이제 을은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줬으니까 이전 등기에다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채권적이겠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을에게 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때 을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갑이 사기당했다는 일을 알게 돼서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잘못된 등기죠. 따라서 네 등기 말소에다오. 말소를 해달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있겠죠.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인가요? 채권적인가요? 자, 을의 등기가 무효예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갑에게. 그럼 갑에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는 거니까 이때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가장 바보 같은 분이 이전 등기는 채권적, 말소 등기는 물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명칭과 상관이 없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아주 잘 냅니다. 특히 작년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 말은 올해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잠깐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인정 근거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성질이에요. 성질. 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해가지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문제인데
우리 통솔은요, 채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첫째,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1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간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적 청구권은 명백히 사람에 대한 권리 대인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환을 청구한다.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죠. 물건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물권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또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권은 지배권이라는 말은 직접 그 물건을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돌려줘야 비로소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만족을 얻으니까 다시 말하면 1억을 빌려주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그래서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갚아줘야 비로소 뭐죠?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마찬가지로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다만 이 채권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어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특수한 채권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우리 통솔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좌측 하단의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요? 특수한 청구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특수한 채권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있는데 물권적 성질이 뭐냐? 우측에 맨 위에 나번해가지고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물권적 성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건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제가요,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면 물건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따라서 물권이 물권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도 안 걸리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물권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서 2번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서 좀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한데 결론은 모든 물권 청구권은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학설의 입장이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해가지고 누가 가져갔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하단에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넘겨보시면 아직 방해하고 있진 않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종류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건데요. 외우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을 자꾸 이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요 세 가지로 기억하시게 되면 문제를 또 못 풀어요. 경직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읽어보시는 거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해가지고 물권적 행사와 비용 부담 특히 행사 비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일단 교재는 없지만 주체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상대방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침해자가 상대방인데 누가 상대방이냐부터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요. 옥상에다 널어놨어요. 요새 제가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가지고 어제 와이프랑 둘이 앉아가지고 부동산 시세를 보고 나서 좌절을 했어요. 어우, 집값이 마당이 있는 집 서울에서 한번 구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어젯밤에. 포기했더니 막 우울하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아파트에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또 마당에 있는 집을 갖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옥상에다 이렇게 빨래를 널어놨어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나가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옆집에 가서 아줌마 제 러닝 주세요 하겠죠. 왜요? 저는 그 러닝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것은 그 옆집 아줌마가 물권자 청구권이 뭐란 얘기예요? 상대방이란 얘기죠. 왜요? 왜 그 아줌마는 아무 짓도 않은데 재수없게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 거냐? 그 아줌마는 제 러닝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인 거죠? 점유자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아무 짓도 그 아줌마 안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첫 번째 주혈점입니다.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죠? 점유자를 말하는데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했지만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간접 점유의 개념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로 기억하시면 임차인을 우리가 직접 점유자라고 한다.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를 한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원칙입니다. 직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건물 철거입니다.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오히려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고 간접 점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 간단한 부분이 한 문제짜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자 말이죠.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들 나와 있죠. 그죠?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설명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죠?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죠. 왜요? 갑은 물권자 소유자고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이 땅을 팔았어요. 팔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병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기죄로 고발하겠대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네가 나대지라고 해서 빈 땅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상한 놈이 건물 짓고 살고 있더라.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방방 떠요. 이럴 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기죠. 왜요? 물권자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해요.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갑이 병가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미 이 토지는 누구 거가 된 거예요? 병 거가 된 거죠.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항상 문제가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그죠? 넘어가지 마시고 잊지 마세요.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갑이 병한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을이 이 건물을 불법으로 지은 다음에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병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을에게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해야 돼요? 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병에게 요구해야 되겠죠. 왜요? 물권자 총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죠. 갑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에게 청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병은 이 건물이 불법인지 몰랐어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 고의과실은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병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선이고 무과실이더라도 병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한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조금 예를 좀 바꿔볼게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갑의 소유예요. 그런데 을이 불법으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내 건물 내놔라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임차인인 병이 이 건물에 살고 있어요. 이때 갑은 을에게도 병에게도 반환 청구하는 것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을,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에게도 임차인과 같은 누구에게도요? 직접 점유자에게도 반환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갑이 병한테 직접 가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을한테 가서 내보내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따라서 물권자 청구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하고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맨 마지막 건데. 을이 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한 후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임대를 했어요. 현재 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건물의 철거 청구만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는 없고요. 간접 점유자인 을에게, 임대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건물에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건물의 철거는 누구는 못 해주는 거예요? 임차인은 못 해주는 거죠. 건물을 철거해달라 임차인한테 요구하면 병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이게 내 건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철거해? 라고 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철거 청구만은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에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새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죠? 제가 하나 빠먹었네요. 근데 하나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혹시 을한테 가서 이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자, 물권자 청구권의 지체는 누구 해야 돼요? 물권자.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죠. 따라서 퇴거할 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 살고 있는데 때려부냐,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갑이 을을 건물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갑은 지가 건물을 쓸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잖아요. 건물은 갑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건 거예요. 그래서 때려 부실 수는 있지만 갑이 그 건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요? 물권자만이 할 수 있고,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예요?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비용 부담이 나오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설 대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판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판례를 또 똑같은 판례인데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학설까지 대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이건 시험과 상관없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오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원칙.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용은 침해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예외입니다. 자, 근데 원칙 가지고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웃에서 을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갑과 을의 경계에다가 담이 있고, 갑 마당에 멋있는 은행나무, 정원수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부러지는 바람에 을 마당에 처박혔어요. 그러면 아직도 이 나무는 누구 거죠? 갑 거라는 점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갑의 나무 때문에 마당을 뭐 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죠. 따라서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는 의미에서 요 나무 가져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나무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크레인이 와가지고 비용이 발생하게 됐어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침해자인 갑이 그 크레인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점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나무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근데 을의 마당에 처박혀 있다는 말은 을이 그 나무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내 나무 내놔라라는 의미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갖다 달라는 청구권이 이해하게 되면 비용은 갑이 아니라 을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류 판례가 예외를 인정합니다.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뀐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비용을 청구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판례입니다. 자,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무가 지가 자빠진 것이지 을에게는 뭐가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갖다 달라는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 아니라 내가 가져갈 때니 참아달라는, 받아들이라는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갖다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도 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이 부담하게 되는 거다. 따라서 누가 청구한든지 간에 이 나무를 제거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갑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런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닝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집 마당에 떨어져 있으면 제가 안방에 앉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줌마 저 안방에 누워있으니까 여기까지 런닝 좀 갖다 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아줌마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결국 뭐예요? 아줌마 내가 가져갈 테니 문 좀 열어달라는 뭐로 바뀐 거예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용은 침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침해자에게 뭐가 없다면요? 고의 과실이 없다면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비용을 청구자가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대표 예제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떤 자의 물권의 내용 실행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침해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2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3자인 거죠. 그죠? 을이 불법으로 집을 지은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은 거잖아요.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죠. 여기서 누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고요. 왜냐하면 건물을 팔면, 건물을 양도하면 이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제3자 매수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요.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좀 문제가 좀 이상해요. 일단 논리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임차인은 물권이 아니니까 채권이니까 뭐가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4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죠? 근데 또 요거는 문맥이고 잘못된 것 같아요. 임차인은이 아니라 임차인이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원문 그대로인데 이게 원래는 이 양반이 내고 싶었던 것은 임차인은이 아니라 임차인이 같아요.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면요? 임차인이라면 물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뭐가 되는 거죠? 맞는 것이 되는 거죠. 문맥이 좀 굉장히 어색하게 되긴 했는데 뭘 보든지 간에 이거는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5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이 부분은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요?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견해가 대립된다고만 나왔고요. 물론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챕터 2에서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총설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권리의 변동에서 앞에서 했던 그대로 동행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법률 행위가 한 물권 변동과 법률 행위가 하지 않은 물권 변동이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좀 이따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물권 변동과 공시에서 공시대도 공시 방법 그 다음에 우측에 공시의 원칙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어디를 들어가냐면 공시방법에서 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민법에서도 등기를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법학을 전공하거나 그러면 대학이나 법학대학원은 마찬가지지만 등기법을 어디서 공부하냐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대학에서 민법 강의를 하시다는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도요, 등기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죠? 등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시법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법이 별도로 어떻게 해요? 과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에서는 등기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항상 공시법 교수님하고 민법 교수님, 민법하고 선생하고 이렇게 싸움 붙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법 시간에 들은 내용과 공시법 교수님이 한 얘기가 뭐죠?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 중에 누가 틀렸다 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싸움 붙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 등기를 다루더라도 뭐예요? 거평막이죠. 원칙적인 거구만 다루고 가게 되고요. 공시법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고 또 절차적인 것도 많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 보니까 다루고자 하는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맞는다. 그 시각이 뭐죠? 내용이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뭐 누가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공시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밝히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도 쓰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며칠 날 보죠? 29일 날 보죠, 그죠? 보니까는 좀 늦게 보는 편이더라고요. 10월 29일 날 보고. 언제 또 원서 접수하지? 7월 달에 하나요? 그죠? 원서 접수 꼭 하시고. 10월 29일 하면,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을이 이제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참 묘한 게, 겨울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이 되듯 시험 보니까 이 사계절을 다 지나가시게 되게 된다. 아무튼 이렇게 뭐 시험 일정 보이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공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요 사실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은 뭐 하면 되냐면 등기하면 되겠죠. 그죠? 등기함으로써 이 아파트는 나의 소유란 사실을 대외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등기는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띄죠. 가족이 띄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는요, 등기소 가보시면 세상에 자판기도 있어요. 그래서 돈만 내면 뭐든지 다 뜯어볼 수 있어요. 왜요? 등기라는 것은 공시방법으로서 대외적으로 누가 권리자임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공시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시가. 과거에 호족.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가족관계 등록법. 이건 사람에 대한 공시예요. 그래서 호족, 가족관계 등록부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주민등록등본은 가족이어야 되지만, 본인이 해야 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에 대한 뭐죠?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냐 그러면 뭐 피한정 후견이다, 피성년 후견이다. 이거 알고 싶으면 뭐 떼어보시면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공시방법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이혼하고 어쩌고 이런 거 좀 지우자. 인권 침해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가족관계 등록부가 인권 침해를 떠나가지고 뭐예요? 사람에 대한 뭐예요? 공시방법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아무튼 공시죠. 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점유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공시 방법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하려면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등기나 점유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우리가 뭐죠? 공시의 원칙이라고 해요.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물권 변동을 외부에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 뭐예요? 공시의 원칙이에요. 교재에 따라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형식주의를 적어놓고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게 공시 원칙이라고 써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뭐죠?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러한 공시의 원칙에는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1.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가 있고요. 2. 대항요건주의에서 의사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는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인데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서 독법주의라고 하고요. 의사주의는 일본 놈들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인데 프랑스 우리가 뭐죠? 불란서라고 하죠. 그죠? 불란서 민법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말하는 위법행위 불법이 아니라 뭐예요? 불란서법주의라는 얘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법주의가 더 낫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영어식 표현 안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대학에 들어왔더니 자꾸 책에 서서라는 게 막 나와요. 서서민법. 재미있는 말씀드려요. 저는 서서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서민법. 좀 지났더니 또 오질이라는 나라도 나와. 오질이 민법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지 모르는데 남들은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나만 모르나 싶어서 쪽팔려서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위스를요 한자로 서서라고 하고요 오스트리아를 한자로 오질이라고 해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제. 그죠? 프랑스도 이제 뭐죠? 프랑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왜 한자로 불란서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란 말도 싫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목택동이란 말을 쓰지 말자며요. 마오쩌둥이라고 하자며요. 그죠? 원어로 쓰자며요. 그럼 뭐 차이나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지들 부르는 말로 쓰면 되지. 왜 우리가 옛날에 그 사대주의 때 썼던 중국이란 말을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불란서가 아니라 프랑스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영국도 싫으면 뭐죠? 잉글랜드로 쓰든지. 아무튼 불법주의, 불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좀 모양새 아니었다 이거죠. 자, 무슨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형식주입니다. 우리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우리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래도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을의 입장에서는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뭐죠?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요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는 거죠?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쉽게 기억하면 되겠죠. 등기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의가 뭐죠? 형식주의다. 그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다르단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하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니 갑이 을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집은 네 거래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을의 입장에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의가 뭐가 되는 거죠? 의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죠. 뭐하러 등기를 하느냐?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병과 같은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뭐예요? 의사주의고요. 다만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뭐죠? 대항요건주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공시원칙을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시원칙이다라고 이해한다면 뭐밖에 안 들어와 버려요? 형식주의밖에 안 들어와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공시원칙이니까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도 자기가 소유자임을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 거니까 자신이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마찬가지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의사주의도 무엇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교재들이 대부분이 형식주의를 적어놓고 공시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험 문제 잘 내요. 잘 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은 공인중개사 교재를 좀 무시해요. 지가 잘났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재 중에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잘 내거든요. 근데 잘 내도 수험생들은 잘 맞춰요. 우리는 그냥 외우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외우지 마시고 먼저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재수없게 쪽발이 거 1번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1번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따라서 6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뭐예요? 형식주의였고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였던 거예요? 의사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공시법책이든 뭐든 의사주의가 시험 교재에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문제이기도 한 거죠. 솔직히 굉장히 쪽팔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개국이 됐어요. 그죠? 만들어졌는데 10년을 넘게 그 나라에 뭣도 없었어요? 민법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헌법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민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
민법이 없으면 애가 태어나도 뭐 할 수 없어요? 출생신고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권리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법이란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때도 맨날 싸움했어요. 더 심하게 싸웠어요. 막 총질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민법을 안 만들어줘가지고 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왼수 같은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어요. 그래서 날짜나 연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다는 점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상관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결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TV 문학방 같은 이렇게 옛날 드라마 보면은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손 맞고 도망칠 때 땅 문서, 집 문서 갖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각에서는 그거 이해 못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 가져가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갖고 도망가느냐? 시대적 배경이 뭐예요? 의사주의인 거죠. 아버지가 땅을 사고 건물을 샀지만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안 하고 있어요? 세금 안 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세금 안 내려고 안 하고 있으니까 뭐만 가지고 튀면요?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튀면 뭐죠? 팔아먹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결됐냐면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게 등기 필증이죠. 어디다 뒀는지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냥 막 장롱 깊숙 해가지고 농 다 탭지고 해 찾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들이 이 등기 필증을 권리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죠? 중요시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고요.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파실 때 법무사한테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 일이에요. 별로 중요한 소리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중요시하느냐? 그분들은 의사주의 법제하에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주의 법제하에서 학교를 다니면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집 문서, 땅 문서 날리면 잊어버리면 집 날리고 뭐죠? 땅 날란다고 뭐죠?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중요시하고요. 더 엽기적인 것은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중요시한다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법적으로는 알지만 저도 어떻게 이렇게 사각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안에 깊숙이 두고 있고 그거 뭐 필요 없다 그래서 뭐 딱지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아직도 그 등기필증은 대단히 뭐예요? 중요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 거죠? 의사주의 영향이 남아 있고요.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 일본 놈들 우리한테 36년인가요?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줘가지고요. 아직도 일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끝입니다. 자, 교재 내용 한번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일단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공자하고 신자하고 따서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시 방법을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해서 또 따로 배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 등기는 믿으시면 안 돼요. 믿어봤자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하실 때는 등기부 등본만 떼어보시면 안 되고 그 인간 관상도 좀 봐야 돼요. 사기칠 놈 같으면 어떻게 사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사기치는 놈은 뭐예요? 사기칠 놈 같지 안 생긴 놈이 사기친다는 게 문제죠. 그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해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거 구입하실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구입하셔도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생각을.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생각을 해보죠. 자, 보세요. 갑이 자기 부동산을 등기하고 있는데 을이 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등기를 해줬어요. 병은 등기부 등본인을 떼봤더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또 을이 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병이 아무리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제3자는 아무리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아무리 등기부 등본 떠보고 확인했더라도 뭘 취득하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등기도 믿지 못한다면 뭘 믿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하실 때는 등기부 등본만 떠보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됐는지 원인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하고요. 독일 민법은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요. 일본 민법도 공신의 원칙 인정해요. 등기에 대해서. 왜 공신의 원칙 우리 민법은 안 할까요? 공시법 책 보면 뭐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뭐 실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원보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권원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독일 얘기입니다. 갑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받았겠죠? 이럴 때 갑이 등기하면서 뭘 가입하냐면 권원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갑이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갑에게 뭘 주게 되냐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그 보험회사는 얘한테 뭐 하게 돼요? 구상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권원보험이라는 게 있다면 뭐죠? 등기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뭐예요? 보호해주고 소유권을 박탈당한 사람한테는 금전적으로 뭐 해줄 수 있어요? 보호해줄 수가 있으니까 등기는 완전히 믿을 만한 안전한 곳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무엇을 인정할 수 있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권원보험료 비쌀까요? 쌀까요? 보험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아주 싸요. 그러니까는 뭐 한 1억 단 정도를 기준하면 우리나라 돈은 한 7만 5천 원? 그러니까는 뭐 한 5억이면 5천, 한 35만 원? 근데 이게 1년에 35만 원이 아니라 한 번.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딱 한 번만 내면 영원인 거예요, 권원보험료가. 그러니까 이게 뭐죠? 굉장히 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내가 35만 원 줘가지고 보험 들면은 영원히 내가 이 소유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는데 누가 가입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왜 보험료가 싸냐면요. 이런 사건이 흔하지는 않죠. 그잖아요. 자동차 보험이 비싼 이유는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 사고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지만 이런 사고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도 안 겪고 지나갈 확률이 99.99%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니까 이런 거 따지고 있지만 평상시에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대단히 싸요. 그럼 우리나라 도입할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왜 도입을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공짜인데 양잿물 먹으면 뒤지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 유례 없을 만큼 우리 민족이 굉장히 타이트하대요.
지독하대요. 이 권원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도덕적 해이에 취약해요. 갑을병이 짜면요 보험회사만 거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 부동산이 3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게요.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짜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면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30억을 받는데 한번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해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을만 잘 도망가 있으면, 을만 노숙자 두는 해가지고 잘 도망가 있으면 밝혀질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권원보험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원보험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국 사람들의 시각이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그렇다며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라며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독해서 그렇대요, 지독해서. 다시 말하면, 서양들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막, 교육열, 그죠? 학원 보내고 막 그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지독해서. 그래서 이런 지독함이 이 정도까지 먹을 정도로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요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우리가 이제는 좀 서서히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우측에 보시면 뭐 확장이 나는데 한번 보죠. 의미 없고. 그다음에 공시 원칙과 공신의 원칙과의 관계인데 뭐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데 큰 의미 없고요. 대표예제 풀어볼까요? 대표예제. 물권 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을 한다. 맞네.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공시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죠. 왜요? 의사주의 법제에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가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니까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공시 원칙은 물권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 변동 등기에도 적용됩니다. 뭐 예를 들어 특허권 같은 것도 그렇겠죠. 4번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설명 안 드리고 뒤에 설명드릴 거고.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에 의해서 제3적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문도 물론 뭐죠? 맞는 내용이겠죠. 좀 쉬었다가요. 제3절 물권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